여러분, 나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깊은 감동과 인상을 남기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세요. 저는 마음이 넘은 주부입니다. 제게 작년 한 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아마 제 4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겨운 날을 뽑으라고 하면 작년의 그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름 아닌 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누이는 늦둥이로 태어나서 남편과는 나이차가 좀 있습니다. 12살이나 차이가 나죠. 시누이는 좀 철이 없는 여자였어요. 언제나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의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자상하고 생활력 강한 시매부를 만나서 잘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줄 알았다고 해야겠네요. 그런 시누이 때문에 시댁이 박살날 뻔한 엄청난 사건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겠나요? 퇴니 부면 어느 봄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문제집을 만드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며 그만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렇잖아요. 어디 외벌이로 살기 쉽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한 일이었어요. 저는 전날 새벽까지 마감에 지어 일하다가 아마 새벽 6시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당시 중학교에 가 놀러간 딸은 아침에 알아서 준비하고 회사와 학교에 갔고 저는 잠에 빠져 있었죠. 아침 10시에 맞춰두었던 자명종 시계 소리에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렇듯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보았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부자중 전화가 50톤이 넘게 와 있더라고요. 내역들을 보니 시어머니 전화와 남편 전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긴 듯하여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넘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넌 그렇게 전화를 안 받을 거면 대체 핸드폰을 왜 가지고 있는 거니?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전화를 했는지 알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둬서 전화가 온지 몰랐어요. 됐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 이거를 어쩌니? 큰일 났어. 큰일이? 아이고,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심호흡하세요. 저체,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미소이가, 아이고, 우리 미소이가, 아가씨가요, 미선이가 사라졌다고 오늘 아침에 박서방이, 아이고, 사라지다뇨? 그게 도대체 무슨, 저 진정하시고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넌 젊은 것이 귀멍에 막혔니? 사라졌다고, 사라졌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아니 글쎄, 미선이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사라졌다고 박서방이 그러는데. 아이고, 미연아, 이을 어쩌니? 네, 3일 전부터요? 아니, 아가씨는 대체 어디를... 그때 현관 비밀번호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잠시만요. 누가 집에 와서요? 여보, 당신이야? 현석이 왔니? 내가 급하게 현석이한테도 아침에 연락했었다. 너희들이 좀 미성이 좀 찾아봐라. 전화기를 들고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땀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으로 온 모양이었죠. 당신 일어났어? 전화를 못 받길래 급이 왔는데 일어났네. 엄마랑 통화해봤어? 지금 하고 있었어. 어머님,
지금 서아 아빠 왔어요. 자세한 건 서아 아빠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하고 얘기하고이. 손이 좀 찾아다오. 난 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마. 아니, 인간은 아침에 산책 간다면서 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야? 아이고, 이런 아무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네. 일단 서아빠하고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가씨, 별일 없을 거예요. 네. 들어가세요, 어머님. 저는 정신없이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4시간도 못 자고 일어나 갑자기 생긴 급박한 상황에 정신이 어질어질 없었죠. 머리도 지금 아파왔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가씨가 사라지다니.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매하고 통화를 했대. 엄마가 하도 횡설수설을 해서 내가 오는 길에 매지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뭘 하셔? 3일 전부터 미선이가 집에 안 들어왔대. 그래서 매 혼자 미선이 찾다가 이거 일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한테 연락한 것 같더라고. 매부랑 신우이랑 혹시 부부싸움 한 거 아니야? 매제 말로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데, 모르겠어. 일단 매제가 미선이 친구들이랑 갈 만한 곳은 이미 다 찾아봤나 봐. 그런데 아무도 미선이 어디 갔는지를 모른대. 그리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엔 아직은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걔 예전에도 핸드폰 꺼두고 잠수하듯 가출한 적 몇 번 있어. 그때도 엄마가 놀라서 뒤집어졌거든. 아마 이전처럼 이번에도 그런 걸 수 있어. 일단 매제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어서 옷 갈아입어. 응, 알았어. 어쩜 좋아. 아가씨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저는 급하게 외출복으로 가아입으며 핸드폰을 다시 열었어요. 딸 서아에게 오늘 제가 집에 없으니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집에 있으라고 카톡을 남기려고요. 그런데 제 핸드폰에 부재 중 전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자도 몇 통 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열어보고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여보. 왜? 아빠에서 매제랑 다 같이 만나기로 했어. 어서 옷 갈아. 여보. 경찰이 먼저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왜? 이거 봐. 이거 아가씨한테 온 문제 같은데? 남편은 놀라서 달려와 제 핸드폰을 보았어요. 제 핸드폰에는 아가씨에게서 온 문자가 2개가 있었습니다. 살려줘. 나 감금. 오타가 가득한 짧은 문자였어요. 하지만 분명 그 문자는 살려줘나 감금이라고 적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문자 감금이라는 단어에 제 심장과 손이 떨려왔죠. 확실했어요. 신우이에게 큰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범죄에 연관된 것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거 언제 받은 문자야? 모르겠어. 어제 잠들기 전까진 분명 없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아침에 온 것 같은데? 남편은 급하게 신우이에게 전화를 다시 해보았지만 전화기는 다시 꺼져 있었어요. 안 되겠다. 경찰서로 먼저 가자. 내가 엄마 아빠랑 매제한테 연락해서 경찰서에서 보자고 할게. 저는 남편과 급하게 집 근처 경찰서로 향했어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시부모님과 시내부도 경찰서로 오셨죠. 저희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납치치가 의심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고요. 경찰 양반, 빨리 경찰들 모두 출동시켜서 내 딸 좀 찾아줘요. 나 걔 없으면 못 산다우. 내일이라도 꽉 켰게 물고 죽어버리려니까.
아이, 호들갑 좀 그만 떨어. 왜 이렇게 입방종이야? 경찰 양반, 이것 좀 봐요. 예, 세아가 그 문자 보여드려라. 네, 아버님. 저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온 문자인데요. 아가씨가 보낸 문자예요. 여기에 분명 살려달라, 감금되었다, 이렇게 문자 왔어요. 네, 제가 볼게요. 이게 살려달라는 문자라고요? 참 잘 보시라니까요. 오토가 있어서 그렇지 분명 살려달라, 나 감금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가요? 야, 강순경, 이것 좀 봐봐. 자세히 좀 보세요. 이렇게 오타가 심하다는 건 그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급히 보내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제 말이요. 일단 그럼 실종 신고를 먼저 해야 하니까 여기 양식대로 작성을. 아이고, 실종이 아니라 납치라고요? 네. 어머님, 저희도 따님 핸드폰 마지막 접속 지역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순서가 있으니. 사람이, 야, 내 딸이어도 순서 타령하고 있을 거야? 내 딸은 지금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하게 도와달라는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것이 어디? 야, 너 이름이 뭐야? 그만하래도 나도 충분히 의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 문자가 꼭 살려달라고 보내려다가 잘못 보낸 게 아닐 수도 있고. 아침 못 먹어서 머리가 헷가닥했어. 그럼 미성이가 뭐 한다고 세기한테 있던 문자를 보내요? 전화도 안 받고. 엄마, 일단 진정해요. 이분도 일 처리하고 보고하는데 순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경찰 양반 미안해요. 일단 실종 신고 먼저 하고 위치 추적인지 뭔지 빨리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납치를 염두해서 수사를 하던가 합시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실종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위치 추적 등이 가능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뭐라도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 테니 일단은 자택에서 기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좀 처리하셔서 빨리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애 같아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희는 신고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래서 일단은 시댁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를 하기로 했어요. 한마디로 시댁을 베이스 캠프 삼아 그곳에서 대책 회의를 하기로 한 거죠. 자네, 우리 미선이한테 이상한 점 그동안 없었나? 뭐 아니면 의심 가는 사람이라도? 그래, 우리보다야고 살았던 자네가 잘 알지 않겠나? 뭐 없었나? 혹시 정말 둘이 싸운 거 아니야? 엄마는 왜 자꾸 그래? 매제가 아니라고 하잖아.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3일 전에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미소이가 없었어요. 그날 동네 친구 만나러 갔나 싶었는데 그날 귀가를 안 했고요. 아니, 차내는 대체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왜 그걸 지금까지 숨겨왔어? 죄송합니다. 사실 미선이가 이전에도 말없이 외박을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미선이가 외박을 해요. 왜요? 사실 그 일로 몇 번 싸운 적이 있기는 해요. 저는 잠은 꼭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미선이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인사불성이 되어서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더라고요. 참나, 결혼한 것이 어처구니가 없네. 매제? 그럼 그 미선이 친구한테는 연락해봤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연락해봤죠. 물어보니? 물어보니 뭐라든. 둘이서 싸워서 의절했다고. 최근에 본 적 없다고. 둘이 싸워? 그런 캐부터 의심하고 촉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이 친구끼리 싸웠다고 뭐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뭐야, 말이 돼 있는 소리를 해야지. 원,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에요? 응? 나만 걱정되는 거예요?
솔직히 걔가 이렇게 핸드폰 꺼두고 잠수한 게 뭐 하루 이틀이야. 3년 전에도 그때였어요. 심해부 핸드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죠. 저희 모두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았어요. 이해 보세요? 네, 네. 왜 그래, 박서방? 우리 미선을 찾았대. 시모의 말에 시부는 급하게 시모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 이 2억이요? 아이, 갑자기 그 큰 돈을 내. 아이, 그게 아니라네. 아씨,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저 미 목소리라도 들려주세요. 네. 상대방이 아무 말이 없자 심해보는 연신 전화기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전화 상대의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신호부의 말을 들어보니 분명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입을 열었어요. 누구예요? 설마 무슨 소리야? 외제 1억은 또 뭐고? 아이고, 답답한 사람. 입을 좀 열어. 나 푹장 터져 죽겠네. 그게 장모님이 사람이 미소이를 데리고 있다는데. 누가 우리 미선이 잘 있다는가? 대체 누가 전화한 건데?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어떡해요? 아,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니. 이 사람이 미선이 데리고 있다고. 미선이 살리고 싶으면 당장 1억을 마련하라고 다시 전화 준다고. 네. 살리고 싶으면 1억을 마련하라고요? 뭐? 아, 1억? 아, 그럼 우리 미선이가 진짜 납치라도 당했다는 거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납치가 분명하다고.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으니 이제 우리 미선이 어쩔 거예요? 어쩔 거냐고요. 심해부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납치범의 전화였어요. 신우를 살리고 싶다면 무려 1억의 현금을 마련하라는 전화였죠. 전화를 끄는 시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황망한 듯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소리를 지르시다가 정신을 놓으셨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급하게 찬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자 어머님께선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다른 가족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했어요.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납치범에게 연락이 왔다고 알려야겠어. 여보, 아까 그 경찰에게 받은 명함 가지고 있지? 이리 줘. 여기 있어. 그때였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시어머니께서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경찰에 연락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경찰에 연락하면 우리 미선에 죽는다. 죽어. 어머님, 하지만 경찰들은 절대 우리 미선이 안 살려준다. 그 사람들은 온통 범인 잡는 데만 혈안이 돼서 미선이가 죽든 살든 신경 안 쓸 거야. 현석이 너는 어려서 기억 안 나겠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 옆집 만석이네 엄마가 그래서 아들 잃고. 아무튼 안 된다. 그냥 그 돈 줘버리고 미선이 살려오자. 제발. 그러자 시어머니의 말씀은 이랬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납치범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납치범들은 돈을 포기하고 아가씨를 해친 다음 잠수를 탈 거라는 말이었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웃을 통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다고 했었습니다. 맞다.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엄마 말이 맞아. 경찰은 절대 안 된다. 시부모님의 경험을 통한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납치범들과 무턱대고 협상을 하는 것도 위험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죠. 돈을 받았다고 아가씨를 무사히 보내준다는 보장이 어디나요?
이리저리 답답한 마음이었어요. 그때 심해부가 시어머니 말을 거들었죠. 저도 장모님 생각과 같아요. 아까 납치범들이 전화했을 때 그런 말도 했어요. 조금이라도 경찰을 알리는 기미가 보이면 미선이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당연히 그 새끼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미선이 납치했으니 당신들은 경찰들한테 어서 신고하고 난리 치쇼. 그러다가 우리한테 1억 주쇼. 뭐 이렇게 말하겠어? 엄마 마음도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준다면 그 새끼들이 목적을 달성하면 미선이를 순순히 보내주겠어? 나는 경찰에 조용히 신고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게 더 안전하다고 봐. 저도서 아빠 의견과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서 경찰에. 안 된다고 하지 않니? 그놈들이 원하는 건 돈이야, 돈. 돈만 잘 받으면 그놈들이 뭐하러 내 딸을 해야겠어. 제발 엄마 말대로 하자, 현소가. 응,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 엄마가 직접 두 눈으로 봤었다고. 아, 엄마,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렇게 하면 또 아가씨가 위험할 것도 같았습니다. 판단이 너무 힘드니 입술은 말아가고 머리는 가스를 마신 것처럼 어지러웠어요. 그때 조용히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자. 내가 1억 마련하봐. 그놈한테 전화 다시 오면 1억 받을 장소와 시간 약속 잡아라. 아빠, 진짜 그거 어리석은 행동이라니까요? 아이, 그만 말하자. 네 동생이기 이전에 내 딸이야. 그놈한테 원하는 거 주고 우리도 원하는 미선이 무사히 데리고 오자. 아버지, 시부모님들 의지가 강했기에 달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경찰서에 실종 친구를 취소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다고 경찰을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난 납치범에게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만 하루가 지났을 때 납치범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 가들을 수 있게 시내부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대신 가족을 대표해 남편이 납치범과 대화를 하고 저희는 듣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1억을 마련했습니까? 네, 1억 현금으로 준비했습니다. 납치범의 목소리는 컴퓨터로 변조를 한 것인지 기계음으로 들렸죠.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두근두근 떨리었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잘 대응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지키는 대로 하십시오.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그 전에 미사이가 무사한지 증거를 보여줘요. 목소리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상대방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떨리고 어지러우신지 제 손을 잡았죠.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마른 짐을 삼켰습니다. 권미선 씨는 무사합니다. 당장의 안전은 보장드리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을 현금으로 준비한 후 가방에 담아 제가 지정한 장소에 그 돈을 놓고 가십시오. 아니, 미선이 목소리 듣기 전에는 저희는 한 푼도 못 줍니다. 무사한지, 정말 안전한지 증거를 달라고요. 남편이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불안하셨는지 남편을 강하게 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팔을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으셨죠. 자신의 아들을 믿어보자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납치범은 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더군요. 시간을 흘러가고 초조한 남편이 다시 수화기 넘어 납치범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말을 해요, 말을. 미선이가 무사한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 말을 그대로 믿습니까? 미선이, 바꿔봐요. 그 전에는 당신 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때였어요. 오빠야, 오빠 나 무서워. 오빠 나 좀 제발 꺼내줘, 오빠. 미선이니? 야, 미선아, 야, 너 괜찮아? 안 다쳤어? 아이고, 미선아, 미선아. 목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할 때 절대 제 말을 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1억을 가지고 내일 청우 땡땡 공원으로 가십시오. 그곳에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옆 쓰레기통에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넣어 두십시오. 가방은 꼭 권미선 씨의 어머니 혼자 가지고 오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시간이 늦거나 해당 장소에 여러 명이 나타나면 건미 씨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만 하나 경찰에 알리면 건미선 씨는 여러분들께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 말의 마지막으로 납치범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셨어요. 조용히 통화를 듣고 있던 신매부 역시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먹고 울먹였고요. 저 역시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편으로 신우이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남편은 지나치게 긴장했는지 눈에 뜰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내일 혼자 갈 수 있겠어? 못 갈 건 또 뭐요? 나비선이만 살릴 수 있다면 지옥에도 다녀올 수 있어요. 걱정 마요. 그런데 돈을 주면 미선이는 대체 언제 돌려보낸다는 거죠? 아, 돈이랑 미선이를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새끼들 믿을 수가 없어. 엄마, 아버지, 지금이라도 경찰에 알려야 하지 않겠어? 제 생각도 같아요, 아버님. 도망가지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게 없어요. 그놈 자기라도 하면 아가씨가 어디 있는지 족서 물어볼 수라도 있죠. 그만해라. 이 계획이라는 게 말이지.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생각해야 하는 거야. 경찰에 알렸다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경찰이 그놈을 못 잡으면, 응? 그땐 어쩔 거야? 그땐 그놈이 진짜로지 성질의 미선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니? 너희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찰이 저놈을 분명 잡는다는 보장이 있어. 이제 논쟁은 그만하자. 돈 주기로 한 거. 끝까지 주고 미선이만 무사히 돌아오게 하자. 제발. 그렇게 하셨구나. 이로써 저희 가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가씨와 돈을 바꾸기로 한 이상 차질이 안 생기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과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예금, 그리고 심해부가 준비한 현금까지 모아서 현금 1억을 마련했어요. 그 돈을 남편 가방에 넣고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납치범이 이야기한 장소로 가기로 했죠. 그리고 달리기가 느린 저는 납치범이 말한 공원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시어머니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건물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기로 했고요. 만약 납치범이 돈만 가지고 도망을 간다면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간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 제가 말렸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죠.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부도 근처에서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납치범이 말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금 1억이 등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건물 옥상에서 그 장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지금 어머님 보이셔. 그놈이 말한 나무 찾으신 것 같고. 방금 수리기통에 돈 든 가방 놓으셨어. 그래, 알았어. 그놈 나타나서 돈가방 가져가면 나한테 말해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납치범이 말한 장소에 돈가방을 놓고 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납치범은 움직이지 않았죠.
돈가방도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초조했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죠. 그리고 1시간 뒤 납치범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제가 안내드린 장소로 돈가방을 옮기세요. 네, 이봐요. 우리는 약속 지켰잖아요. 돈 가져가시고 미선이 보내라고요. 새로운 장소로 돈가방 옮기세요. 그러면 건미선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쓰레기통에서 돈가방을 다시 찾은 뒤 새로운 장소로 돈가방을 가져다 놓았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는 서울 지역 총 4군데를 돌며 돈가방을 넣어두고 다시 찾고 또 넣어두고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다들 아주 잘했습니다. 이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새로운 장소 알려드리죠이. 개새. 야, 이봐요. 지금 장난해요? 이봐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봐요. 이봐. 뭐야? 전화 끊었는데. 정말 조심성이 많은 납치범이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행동하는 게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납치 전문가라. 지금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납치범에게 다시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납치범에게 걸려온 번호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공중전화였거든요. 그 번호 역시도 계속 바뀌었고요. 서울 지역 공중전화를 돌아가며 저희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또 2일간 잠 한 수 못 자고 대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신경을 쓰고 힘이 드셨는지 심하게 독감을 앓으셨죠. 그리고 정확히 2일 뒤 납치범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로운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며 그럼 움직이십시오. 다들 지친 모습으로 약속 장소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밖에 폭우도 내리는데. 난 괜찮다. 우비나 준비해다오. 엄마 열이 39도가 넘어. 이러다 엄마가 먼저 큰일 나겠어. 괜찮다니까. 열이 뭐라고. 응? 지금 이선희는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밥은 먹는지, 그놈들이 해코지는 않았는지. 아휴, 나 괜찮으니까 어서 통가방 이리다오. 결국 시어머니는 열이 40도에 육박하는 몸을 이끌고 납치범들이 말하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가 해찌등을 챙겨드렸지만 열은 내리지 않았죠. 그날은 비가 쏟아지듯 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역시 약속 장소 근처 건물에서 지켜보려 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시야가 좋지 못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님이 잘 안 보여. 어쩌지? 내가 좀 가까이 가서 지켜볼게. 당신도 자리를 이동해서 잘 보이는 곳으로 가봐. 알았어. 당신도 조심해. 그렇게 좀 더 가까운 건물을 찾아갔지만 대부분 건물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잠가두어서 옥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홀레벌떡 뛰어다니며 그나마 시어머니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을 찾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약속된 장소에 돈가방을 놓아두고 오셨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그 돈가방에 있는 곳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떤 검은 판초 오이리를 입은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돈가방 근처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눈에 그 남자가 납치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여보, 지금 그놈 나타난 것 같아. 나도 보여. 일단 가방을 가져가는지 계속 지켜봐. 남자는 익숙하게 쓰레기통에서 돈가방을 꺼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갔어. 그놈이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떤 남자가 납치범에게 달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납치범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여보, 누가 깨어들어서 그놈이랑 싸운다. 나 지금 가방 있는 대로 갈게. 여보! 남편에게 대답이 없어 전화기를 보니 남편과의 전화는 통화가 종료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단 급하게 동가방에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은 온통 흙탕물 천지였어요. 저는 연신 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이 닦아졌죠. 제대로 뛰기도 어려웠어요. 간신히 제가 동가방에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매부! 아주머님? 매부가 왜 여기에? 그때 남편이 멀리서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당신 괜찮아? 매제.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납치범이 가지고 가려고 했던 돈가방이 땅에 떨어져 있었죠. 그게 죄송해요. 제가 다 망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어떡해, 우리 미선이. 한참이 지나서 시아버지도 이곳으로 오셨어요.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시내부에게 물어보았죠. 시부가 워낙 펑펑어 무슨 상황인지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심해부가 납치범을 잡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납치범을 덮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제가 본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인 남자가 심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놈을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돈 가지고 그대로가 버리면 미선이를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놈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갑자기 자네 혼자 달려나가면 어떡해. 미안해요, 형님.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쩌죠? 그 새끼가 이대로 도망을 갔으니 미선이는 자네가 다 망칠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어, 자네. 이선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싫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자네, 그놈이랑 한패 아니야?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만해. 설마 박서방이 일부러 그랬겠어? 나도 그놈 잡고 싶어서 달려오던 잠이었어. 이미 도망간 걸 어쩌겠나. 일단 그놈들한테 다시 연락이 오길 기다리자고. 이렇게 아사리판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찰덩도 다시 연락하겠소다. 진정해, 엄마. 다시 연락 올 거야. 그놈도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지랄을 한 거니까. 이놈아, 그놈이 잘도 또 연락을 하겠다. 이제 어쩔 거야, 네 동생.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시어머니를 들쳐 업고 차로 옮겨 근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 체온이 41도를 넘고 있더군요. 급하게 해열제를 수액으로 맞고 나서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희끼 없는 하얀 모습으로서 있던 시아버지마저 풀썩 쓰러지셨거든요. 초봄이었지만 겨울처럼 추운 날이었어요. 비도 왔고요. 아버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고령의 나이에 그 추운 날씨에 폭우를 맞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셨으니 몸이 버티지 못하셨던 겁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도 입원을 하시고 마셨어요. 심의부는 이 모든 일을 자신이 망쳤다며 자책을 하며 울고 있었고요. 저와 남편은 시의부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깊은 밤 고요했죠. 당신은 괜찮은 거야? 난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긴 무릎이 다 까져서 바지로 피가 새어나오잖아. 괜찮아, 이까지 무릎.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는 제 체온을 재주고는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체온이 39도가 넘더군요. 보자분께서도 해울지 맞고 좀 쉬셔야겠어요. 그래, 당신도 잠깐 누워서 눈 좀 붙여. 저 간호사님 다리 상처도 치료 부탁드려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편하게 누워 있어? 여보, 어떡하지? 아가씨, 당신 말대로 경찰을 그냥 알렸어야. 그때였습니다. 요란하게 시내부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놈이었어요. 신우이를 납치한 납치범이요. 남편이 시내부 핸드폰을 받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한 게 당신들은 건미소 씨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이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번에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본 틀림없이 전달드리고 다시는 허튼 짓 안 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봐요. 제발. 당신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네,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제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남편이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납치범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지요. 하지만 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돈 액수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아니라 4억입니다. 만남의 시간은 내일 새벽입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봐요. 지금 갑자기 4억을 단 몇 시간 만에 현금을 어떻게 구합니까? 동생을 사랑한다면서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노력을 보이십시오. 뚜뚜. 그 말과 함께 납치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전화를 집어 던지려다가 꾹 참았죠. 납치범의 전화를 다시 받아야 했으니까요. 이 미친놈, 미친 새끼. 이 밤중에 몇 시간 만에 현금 3억을 추가로 어떻게 마련해? 여보, 진정해. 일단 노력을 해보자.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서 돈 좀 구해볼게. 고마워. 미안해, 여보. 아가씨도 내 가족이야. 고마울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어. 그래도 감사해요. 아주버님, 저 때문에 자해도 그만해. 자책은 미선이 찾고 나서 해. 지금은 울지도 마. 네, 형님. 그런데 여보, 나 솔직히 말할게. 지금이라도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어. 이제 납치범이 4억을 준비하라는 시간이 이제 겨우 3시간 남았어. 3시간? 3시간 동안 3억을 현금으로 모으는 거 불가능해, 안 그래? 그런데 시간 안에 돈 마련 못하면 납치범은 또 그걸로 꼬투리 잡을 거야, 안 그래? 그럴 거라면 차라리 경찰이 알리자. 맞아, 내 생각도 그래. 엄마 아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결정할 사람은 우리야. 매자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놈 잡으려고 했던 것도 그 새끼가 돈 준다고 순순히 미선이 놓아주겠어요? 그 생각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 경찰에 알려서 그놈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답 나왔네. 신고하자. 그렇게 저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강력의 형사님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실종 신고하셨다가 취소하신 내역이 있으시네요. 진작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버님, 어머님 심정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 세대 때는 아동 납치가 많았는데 사실 그 끝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는 CCTV도 지금처럼 많이 없었고 추적 장비도 지금보다 말도 못하게 떨어져서
경찰들도 한계가 있었고요. 아마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경찰들을 믿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가요? 보면 길가에 CCTV도 많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납치 사건도 많이 줄었고 검거율도 높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놈들이 잠시 뒤까지 4억을 현금으로 마련하라고 했어요. 이제 겨우 2시간도 안 남았고요. 곧 전화가 와서 약속 장소를 알려줄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돈은 최대한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루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해보세요. 저희도 바로 팀을 꾸려서 준비할게요. 강 형사, 이분들 모셔서 준비 좀 시켜드려. 그렇게 저희는 따로 준비된 방음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곳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각종 장비들이 질비해 있었죠. 전화가 오면 최대한 차분하게 받으시고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놈이 핸드폰을 사용하면 어떤 기지국을 통해 전화를 하는지에,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어떤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동안 공중전화로 전화한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 저희한테 연락 온 번호들인데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검색해보니 모두 서울 시내 공중전화 번호들이었어요. 근데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 전역을 돌면서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네요. 이번에 또 공중전화로 전화가 오면 해당 공중전화가 위치한 지역 바로 안에서 실시간으로 인근 CCTV 확인해 범인을 특정해 볼게요. 절대 자극하지 마시고요. 화하신다고 욕은 금물이고요. 네,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납치범에게 전화가 올 기미가 안 보였고 저희는 모두 초조해했죠. 그러는 동안에도 저희가 있는 방에는 몇 분의 형사분들이 오고 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쯤 병원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깨어나시고 저희가 자리에 없자 바로 전화를 주신 거였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는 시누이의 납치에 대한 것을 경찰이 알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여기 형사님들께서 하루 안에 잡을 수 있다고 하세요. 아, 그렇게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경찰에 알린 거냐? 그러다가 내 동생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경찰분들 충분히 능력 있어요. 아버지, 제발요. 난 경찰들 못 믿는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미진이 꼭 구해올게요. 아, 그놈들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그저 월급이나 받으며 시간이나 축매는. 아버지, 경찰 말고요. 저를 믿어달라고요. 너 정말 할 수 있겠냐? 네, 머리털 하나 안 다치게 해서 제가 데려올게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말씀하셨죠. 그래, 알겠다. 이내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하마. 내 아버지 현서간에 꼭 미선이 데리고 와라, 내 아버지. 그렇게 시아버지를 설득한 남편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납치범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없는지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아가씨. 꼭 돌아올 거야. 그래, 그래야지. 고마워. 그리고 긴 시간 이후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납치범이었어요. 돈은 당연히 마련했겠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새벽에 어떻게 현금을 3억을 더 마련합니까? 하루만, 딱딱 하루만 시간을 더 주세요. 실망입니다. 권현석 씨 동생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가 보군요.
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죠? 난 이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아, 그 정도 기본 정보도 없을 것 같나요? 불쾌하군요. 그때 강 형사님께서 손짓을 해주셨어요. 납치범 자극을 하지 말고 천천히 대화를 유도하라는 뜻이었어요. 남편도 그 손짓을 보고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여간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루만 더 주면 분명하게 4억 마련합니다. 그 말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다들 돈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전화드리죠. 저 잠깐만요. 미선이 목소리 들려주세요. 저번에 들려드렸습니다. 아직 무사한지 저도 알아야겠습니다. 4억이잖아요. 금액을 그렇게 올렸으면 목소리 한번 들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려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돈 못 줍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컹더군요. 그렇게 강 형사님이 자극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못 준다는 말을 하다뇨? 형사님도 다급하게 손을 휘저으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여동생을 다시 못 볼 곳으로 보내고 싶은가요? 보고 싶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소리 들려달라고. 내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야? 들려줘. 그래야만 네가 원하는 돈 줄 수 있다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형사님은 인생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진정하라는 사인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오빠,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이 사람이. 4억입니다. 4억 준비하십시오. 만약 준비하지 못하면 당신 여동생은 나와 평생 함께합니다. 당신 여동생 피부도 야들한 게 며칠 함께 있으니 그냥 보내주기 너무 아깝네요. 4억 준비 못하면 당신 여동생은 내 아이를 낳고 나와 평생 함께합니다. 미친 새끼가. 너 내 동생 건드리면 돈이고 뭐고 내가 너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곱게 안 죽여 평생의 순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준다고. 순간에 과연 누가 후회할까요? 4억 준비하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뚜. 다시 전화가 끊어졌어요. 남편은 씩씩거리며 거칠게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심해보는 원망스럽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형사님은 달랐어요. 찾았어요. 땡땡 쪽 공중전화예요. 이전에 전화한 공중전화와 동일 장소예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바로 출동 준비해. 박 형사는 땡땡구 쪽 CCTV 관제서에 협조 요청해서 바로 용의자 동선 확인하고 찾았다는 말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심해보는 뜻이 기뻐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에도 저희는 출동 장소에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특히 남편이 고집을 부렸죠. 그 납치범 면상을 꼭 직접 보고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시누이가 무사한지 확인을 하여 시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희는 함께 출동할 수 있었죠. 승합차의 형사님들과 함께 저희도 탔습니다. 경찰 4일에는 놀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있는 장소와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이렇게나 가까이에 그 범인과 시누이가 있었다니 놀라울 뿐이었죠. 가난 동안 다른 형사분께서 재빠르게 땡땡구의 협조를 구해 방범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 CCTV를 통해 공중전화로 저희에게 전화를 건 납치범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CCTV로 동선을 파악해
용의자가 전화를 끊고 고 들어간 은신처를 확인했죠. 형사님들이 도착한 곳은 주택가였어요. 방범 CCTV로 범인이 들어간 주택은 확인했지만 층까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일 동안 많은 형사님들이 3층, 2층, 1층, 그리고 지하층을 동시에 진입해 확인하기로 했죠. 다른 경찰분들은 건물을 삥 돌러 건물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3층에서는 건물 주인 세대와 2층 세입자, 그리고 1층 상가분들은 협조를 잘해주어 금방 수색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지하층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건지 문을 열지 않았죠. 저는 이곳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에 범인이 이 건물로 들어간 장면은 있었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었거든요. 경찰은 결국 3층 주인분의 협조를 얻어 비상열쇠로 지하층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놀라고 말았죠. 안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가 범인이구나, 이놈이구나, 드디어 잡았다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형사님들이 집으로 진입하자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더군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고 나를 느끼며 체념한테 보였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 상상 속 납치범은 우락부락한 얼굴에 문신을 가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평생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 것 같은 하얀 얼굴에 가녀린 몸. 심지어 나이도 어려 보였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이요. 남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는 미란다 원체계를 꺼는 그 남자 손에 수갑을 채웠고요. 남편은 남자가 수갑을 차마자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당연했어요. 신우이를 찾은 것이었죠. 저와 시의부도 이어서 남편들을 따랐고요. 그런데 저는 방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요. 방안의 모습, 여러분 상상해 가시나요? 제가 상상한 그 어떤 모습보다 참혹했어요. 신우이가 조용히 방 안에 앉아 놀란 얼굴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극히 멀쩡한 모습으로요. 손발이 묶여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테이프 이런 것으로 막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평상시 모습 그대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유튜브를 보며 놀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방 안에 있는 테이블에는 방금 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치킨과 맥주도 있었어요. 2개의 잔에 맥주가 가득 차 있었고요. 한마디로 신우이와 납치범이 사이좋게 치킨을 나눠 먹으며 맥주를 나눠 마시고 있었던 거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제 머리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요. 너 왜 이러고 있어? 오빠가 어떡해? 여보, 권미선 씨 맞으세요? 납치되신 거 아니었습니까? 당황한 건 형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들 허탈해야 하며 어이없어 하고 있었어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야? 그게 오빠, 여기는 대체 어떻게 온 거야? 새끼가 지금 그게 중요해. 제대로 말 못해? 신우이가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자 남편이 제대로 폭발했어요. 신우이에게 달려들었고 저와 시부가 남편을 간신히 말렸습니다. 바뀌냐고 구경 온 사람들과 형사들이 뒤엉켜 난장판이었고요. 일단 다들 서로 가서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다시 온 형사님들은
신우이와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물론 저와 남편, 그리고 신의부도 함께요. 장난이셨다고요? 네, 정말요? 사는 게 무료. 그럼 이 남자분은 누구신데요? 네, 그게. 똑바로 대답하세요. 저희 권미선 씨 오빠분이 녹음해둔 핸드폰 통화 내역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통화 내역들 보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었다고 몇 마디 하신다고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고요? 이분한테 납치되신 거 아니에요? 저 처벌받아요? 감옥 가요? 전 정말 아무 잘못 없어요. 다 이 남자가 시킨 거라. 뭐? 너 미쳤냐? 내가 지키긴 뭘 시켜. 네가 이렇게 하자며 다 내 생각이었잖아. 형사님,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시킨 대로 말한 죄밖에 없어요. 저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고 대본까지 만들어줬다니까요? 뭐? 대본을 만들어? 야, 권미선, 너 제대로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엄마 아빠 다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이 미친 거사? 엄마는 돌아가실 뻔했다고. 몰라. 난 정말 아무 잘못 없어. 그래. 사실은 납치된 거 맞아. 경찰 선생님 저 새끼가 저 납치했어요. 맞아요. 저 새끼 감옥에 쳐넣으세요. 뭐라는 거야? 이 미친년이? 경찰서에 와서도 신우이와 납치범이라 생각했던 그 남자는 싸우기 시작했죠. 이 엄청난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시켰다고 변명을 하면서요. 그때 시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닥치라고 똑바로 말 못해? 너 뭐야? 납치된 거라며. 그리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군데? 누군데 이 남자랑 그렇게 둘이 있는 건데? 넌 납치범이랑 치킨 뜯고 맥주 마시냐? 어? 무슨 스톡홀름 증후군이야? 내 개소리.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안 믿어. 제대로 말 못해? 너 바람 맞냐? 여보, 그게 아니라.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참 어이도 없고 허탈한 사건이었어요. 신우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납치범이 척하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던 그 남자는 신우이와 내용관계의 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둘이 돈을 펑펑 쓰며 내용관계를 즐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카드값도 감당이 안 되었겠죠. 대출을 받고 놀고 놀다가 또 대출 받고 그러다가 사채까지 쓰며 놀다 보니 빚을 감당 못했고 그 결과 이런 만행을 신우이와 신우이의 상관남이 자작극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에 당연히 심해 보아 남편은 분노했어요. 저는 어땠냐고요? 저도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아, 왜 때려? 그 자리에서 열받아 신우뺨을 후려쳐버렸어요. 돌았니? 미쳤어? 너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실 뻔했어. 알아? 아프다고요? 언니 아파. 겨우 이게 아파. 더 맞아봐.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더 아파. 그분들이 이 사실 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이 철없는 거사. 그러면서 신우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경찰이 급하게 저를 뜯어더 말렸죠. 그걸 보고 신우이 상관은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분이 조서를 쓰시고 있던 키보드를 들어 그 새끼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웃어? 어디 더 웃어봐. 조만간 눈물 콧물 다 흘리게 해줄 테니까. 아이고, 진정하세요. 저 남편분 좀 말려주세요. 그토록 모두가 걱정하며 목숨 걸고 사투를 벌였는데 자작극이라뇨. 정말 이것들이 사람이 맞나 생각됐어요. 언니 미쳤어요. 경찰서에서 폭행을 해요. 저 이거 그냥 안 넘어가요. 고소할 거라고요. 고소할 테면 해. 넌 더 쳐맞아야 돼.
왜 다 나한테만 지랄들이야? 경찰 아저씨, 저 나가도 되죠? 저 여기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앉아요. 조사 안 끝났어요. 뭘 조사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납치된 것도 아니니까 잡혀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장난해?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되지. 없긴 왜 없어? 넌 그냥 감옥에 가서 썩어야 정신 차리지. 이 정신 나간 거사. 그만 좀 해. 피해본 사람도 없는데 내가 감옥을 왜 가?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야, 너 이리 와봐. 아이, 가족분들 진정하시라고요. 그리고 나가시긴 어딜 나가세요? 허위사실 유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137조고요. 사귀죄, 형법 347조, 공갈죄, 형법 350조, 범죄단체 조직죄, 형법 114조 등으로 처벌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뭘 잘했다고 아까부터 큰 소리세요? 지금 여기가 아가씨 놀이터 되는 줄 아세요? 오빠분하고 새언니분에게 못 들으셨어요? 부모님이 건미성 씨 찾겠다고 다니시다가 쓰러지셨다는 소리? 네, 제가 무슨 사기를 쳐요? 그리고 공갈이라뇨? 공갈은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했죠? 뭐? 아, 난 네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경찰 선생님, 전 나가도 되죠? 앉으라고요? 당신도 공범이니까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실제로 돈을 요구했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당신들은? 경찰의 말에 신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경찰서에서 소리를 지르던 신우이와 신우이의 상관남은 기소되어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허위 납치 신고 및 금전갈취 목적의 거짓 행위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신우이와 신우이의 상관남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어요. 무엇보다 조사 중 이것들이 불법 도박을 한 것까지 드러났죠. 결국 신우와 신우 상관남은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신우이는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법정에서 울면서 호소했지만 씨알도 안 먹혔죠. 시부는 바로 신우이와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구속되자마자 바로 이혼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는 신우의 만행이 받아들여져 신의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어요. 신우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병원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시던 시부모님께서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구치소에 있는 신우이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 아니라고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내 딸이 저런 짓을 했다면 저는 과연 마음이 어땠을지 저는 그 마음이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감옥을 갔어요. 저와 남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신우이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들 합의한 것처럼 우리 가족 중 그 누구도 신우이에 대해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려고요. 아마 감옥에서 나와도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겠죠? 시부모님들께서도요. 너무 힘겨웠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좀 행복한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살이가 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불변의 진리를 아주 혹독하게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공부보다는 제 얼굴과 머리 스타일을 가꾸고 그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는 일이 제겐 최고의 행복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백수되기 딱 좋은 성격이었지만 다행히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대학생 때부터 SNS 계정을 운영하며 옷 입은 사진과 메이크업 정보를 올렸습니다. 얼굴도 나쁜 편이 아니었던 덕분에 제 계정은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대학교 졸업 즈음엔 화장품 협찬도 종종 받을 정도로 계정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졸업 진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부모님은 마지막 기회라며 2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제 방 한 구석에 작은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몇 좋은 공원에 가서 옷 입은 사진을 찍고 오후엔 주문받은 옷을 포장해 택배를 보내고 저녁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왔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SNS로 이미 유명세가 있었기에 쇼핑몰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도 괜찮았고 쇼핑몰을 연 지 1년 만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투자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쇼핑몰 사장이자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품 브랜드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행사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그 행사를 담당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를 행사에 초청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제 쇼핑몰 사업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저 감과 센스로 운영하던 저와 달래 남편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시켰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저는 거의 공동 대표처럼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저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게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야, 내 쇼핑몰 그냥 자기가 맡아서 할래? 자기 다른 사업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내 쇼핑몰의 자회사처럼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 시작하면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나는 20대 때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는 당신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당신 진짜 그래도 돼? 아, 이거 당신이 엄청 열심히 키워놓은 회사잖아. 내가 어떻게 내 일름 먹어? 당신 사업하고 싶다며. 내 쇼핑몰 인수받아서 그거부터 키우고 그걸 양분으로 점점 늘려가. 당신 나 믿어. 아이, 내가 다 말아먹으면 어떡해. 당신이 말아먹으면 내가 다시 쇼핑 차려서 성공해 줄게.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실세 아니야? 그거야 당연하지. 당신은 내 영원한 여왕님이야.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게.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빵빵 터지면서 남편은 업계 내에서도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관종기가 있던 남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죠. SNS도 회사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제법 반반한 데다 키도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SNS는 여자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바쁘게 이름을 알리고 다니는 동안 저는 집에서 딸을 키우며 소소한 가정주부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남편이 돈으로 눈치 주지 않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난 한 번도 감시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까지 하시던 분이 가정은 오죽 잘 돌볼까. 나는 당신이 내 재산으로 사치하다가 다 탕진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뭐 사치하는 사람인가? 나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도 다 예전에 협찬받은 것들밖에 없어. 알지? 당신 그릇에 비해 검소한 거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더 안 보는 거 아니야.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래서 어였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쇼핑몰을 넘기고도 슬쩍 관여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걸 남편에게 일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의 촉기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은 남편이 핸드폰을 화장대에 올려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핸드폰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의 핸드폰을 절대 확인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반신욕을 제안했어요. 남편을 욕조에 넣어두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함과 카톡을 살펴봤죠. 역시나 겉으로 드러나는 수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려던 찰나 카톡장에 성금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눌러보니 처음 보는 여자 이름으로 2주, 한 달 간격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상 보낸 돈인가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개인 계좌에서 보낸 송금이었고 무엇보다 액수가 애매했어요. 50만 원, 150만 원, 쓰러먼제리만 원. 개인적으로 주기엔 많고 사업 목적으로 보내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그 금액들을 보는 순간 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놓고 그 여자 이름을 각종 SNS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그런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개인 계정, 사업 계정까지 여셔사히 뒤졌죠. 그러다 드디어 그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오빠가 사준가 봐. 왕 매번 논통만 들이고 있었는데 생길게 깜짝을. 너무 고마워. 오빠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온천이 너무 좋았다. 또 가자. 한강비가 보이는 집에 드디어 살게 됐다. 다 오빠 덕이야. 그 여자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정에 올라오는 사진들마다 구석구석에 박혀 있는 남자.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차고 다니는 시계, 손등에 있는 점, 자주 입는 옷의 소매까지. 다른 사람 눈은 몰라도 제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그 순간, 마침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반신욕하니까 개운하네. 당신도 해. 이거 엄청 좋다. 자주 해야겠어. 고작친 욕조로 하는 반신욕이 눈차겠어? 일본 엄청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이.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김미희, 누구야? 당신이 미연이를 어떻게 알아? 미연이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거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핀바람이냐고. 자, 잠깐만. 아, 당신 지금 설마 미연이랑 내 사이를 오해하는 거야? 당신 안 봤는데 나 진짜 서운하다, 여보. 걔는 그냥 내 후배야, 후배. 나 다음 사업 아이템 수제버거인 거 알지? 걔네 아버님이 크게 정육점 하시는 분이라 고기 대주기로 해서 그거 연락하다가 요즘 자주 만나는 것뿐이야. 그런데 바람이라니. 내가 걔랑 바람을 왜 펴? 시침이 되지 마. 이 여자 SNS 구석마다 찍혀 있는 거 당신이잖아.
이 시계 내가 3년 전에 당신한테 사준 거잖아. 그리고 이 옷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잖아. 귀신을 속여라. 이래 빼도 내가 쇼핑몰 5년 운영한 사람이야. 장난해 지금? 이게 어제 봐서 나야. 이 시계에만 1,000개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 브랜드 옷은 나만 입어. 요즘 돈 좀 번다는 남자들 다 이거 입어. 얘가 만나는 남자가 롤모델이 나래. 그래서 내가 뭐라든 남만 따라하는 거야. 진짜 나 아니야. 당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사진은 당신 아니라고 쳐. 그럼 김미연한테 틈만 돈 보내던데 그건 뭐야? 고기간 미리 준 거니?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몰래 본 거야? 그래, 바람핀 거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핸드폰 몰래 봤냐고 추궁하는 거라더라. 당신도 별 수 없구나, 레파토리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걔가 요즘 어려워.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아니, 돈 많은 선배가 어려운 후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문제야? 합디가 맞는 소리를 좀 해. 이 여자 아버지 정육 좀 한다며. 근데 뭐가 어려워? 아버지가 정육 좀 하는 거랑 얘가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얘가 어려우니까 내가 아버님이랑 고기 계약을 한 거지. 요즘 가게들 좀 어려워.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 많은 고기가 매일 팔리겠냐고. 그래서 매일 도축장 가셔서 신선한 고기 매입하시는 분이라길래 그럼 저 대신 매입해서 넘겨주세요 한 거지. 나 진짜 당신한테 너무너무 실망이다. 나는 진짜 당신이랑 우리 봄이 잘 살게 하겠다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못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날 고작 그런 바람이나 피는 놈으로 본다고.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변명을 드러났어요. 마치 언제 들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가 난 척 베개까지 들고는 거실로 나가 혼자 자더군요. 화를 내든 말든 저는 그 이후로 그 여자의 계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는 걸 들킬까봐 그 여자를 감시할 용도로 아예 새로운 계정까지 만들었죠. 그러게 며칠을 조용히 지켜보던 어느 날 그 여자의 SNS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산모 수첩 사진이었어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무섭다. 하지만 오빠가 옆에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산모 수첩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병원은 남편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이 여자가 만약 오늘 검진을 받고 온 거라면 다음 검진은 아마 한 달쯤 뒤일 겁니다. 저는 날짜를 계산해서 다음 검진쯤 병원 주차장에 잠복했습니다. 혹시 내 차로 다니다 들킬까봐 일부러 렌트카까지 빌렸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매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제발 내가 착각한 거길, 내가 미친년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니, 남편은 저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철저히 짓밟습니다. 사진 속 김미현, 그 여자와 손을 꼭 잡고 하하호호 웃으며 병원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그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별 준비 없이 들이받았다간 저만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할 수도 있었기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흥신소나 사설 탐정에 의뢰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의뢰하면 남편에게 가서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가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선 중고차로 작은 국내산 경찰 하나를 구입했어요. 남편이 길에서 보더라도 절대 제가 끌 거라고 상상도 못한 오래되고 허름한 차를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제가 불륜 의심을 다 거뒀다고 생각하게끔 행동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하는 거 아니지? 당신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차라리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돈을 보냈으면 몰라. 한 사람한테만 꾸준히 보내면 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래, 알았어.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 오해할 만해. 이런 일일수록 당신이랑 상의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 앞으로 미원이한테 도움 주는 거 자제할게. 뭐하러 자제해? 어렵다며. 당신 말이 맞지. 돈 많은 선배가 힘든 후에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게다가 지금 그 친구는 당신이 주는 돈이 유일한 수입원일 텐데. 당신이 딱 끊어봐. 얼마나 곤란하겠어. 당신은 진짜 노벨 현모 양처상 받아야 돼.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지? 겉으로 남편의 농담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관녀의 SNS도 틈틈이 놓치지 않고 봤고요. 상관녀랑 같이 데이트 같은 카페의 케이크를 우리 딸 먹으라고 포장해온 걸 봤을 때는 증거고 뭐고 나발이고 다 뒤엎고 싶은 걸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꾸역꾸역 참았어요. 딸아이가 아빠 최고라며 그 케이크를 야금야금 먹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안심을 시켜줬기 때문일까요? 남편과 상관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행을 자주 해본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상관녀는 칠푸이 파리처럼 여기저기 증거를 흘리고 다녀서 제가 증거를 수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은 물론이거니와 아이 옷을 사러 백화점에 틈만 나면 들락날락거리고요. 그 여자한테 차려준 한강뷰 오피스텔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기 빴습니다. 남편 자켓 주머니에는 당당하게 모텔 영소증과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에게 미쳐있는 건지 원래 조심성이 없는 건지 남편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잘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틈틈이 남편을 몰래 미행하며 증거들을 모아두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 없이 울다 지쳐 잠든 딸을 볼 때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남편의 사업이 잘 됐던 터라 우리 딸은 단 한 번도 모자하게 자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위자료를 받는다 해도 남편의 그늘 밖에서 딸을 지금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도 걱정됐어요. 그냥 나만 눈 딱 감고 참고 살아볼까도 싶었지만 배달른 형제가 생긴 마당에 내 딸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순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몰래 미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은 직접 진료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병원 대기실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병원 대기실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온 산모는 김미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김미는 임신 초이라 배가 티가 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한눈에 봐도 산딸이 다가온 사람 같았어요. 요즘 몸도 무겁고 배도 완전 많이 트고 당신 아까 내 틈배 보고 놀란 거지? 아이야, 틈배도 예뻐. 내 새끼 들어있는 배인데 내가 안 예뻐하고 배? 몰라, 나 화났어. 그래서 내가 애 안 낳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낳으라고 해서 이렇게 배부른 거 아니야? 나 배불렀다고 당신 한눈 파는 거 아니지? 난 너 말고 만나는 사람 내 아내밖에 없어. 치, 그 돈밖에 모른다는 와이프? 걔는 나 없어도 내 카드만 있으면 돈 펑펑 쓰면서 잘 살아야. 아유, 신경 쓰지 마. 뭐야?
나도 돈 펑펑 쓸래? 당연하지. 나 지금 여는 레스토랑은 다 너 쓰라고 보는 거야. 저는 남편이 대기실에서 그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부터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꼼꼼하게 몰래 찍어뒀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관녀가 하나만 있어도 미치고 팔자. 들판에 임신한 상관녀여가 둘이라뇨. 저는 참고 살아볼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저런 쓰레기 새끼를 내 딸의 아빠로 평생 둘 생각을 했다니. 저는 그가 모아뒀던 자료들을 들고 이혼으로 유명한 로펌에 찾아갔습니다. 증거 잘 모아셨어요. 이 정도면 차고 넘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편분께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셔야 하는 거 잘 아시죠?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 우리 딸이랑 제가 잘 살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남편 재산 뜯어내는데 선수예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잘 사시면 돼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고 계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변호사님이 다행히 굳건하게 믿음을 주셔서 저는 주책인 줄 알면서도 변호사님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변호사님을 만나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동안은 그저 바람핀 남편이 믿고 이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만 했는데요. 변호사님 말대로 남편이 멍청하게 티내준 덕에 저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어차피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제가 얌전히 이혼해주면 남편만 신날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민 때 첫 번째 상관녀에겐 만삭에 가까운 두 번째 상관녀와 진료실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고 두 번째 상관녀에겐 첫 번째 상관녀와 모텔을 들어가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 진문 감식이라도 할까 싶어 장갑을 끼고 주소도 컴퓨터로 작성해 프린트에 붙여서 말이죠. 불만 있으면 남편의 레스토랑에 찾아오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 뒤로 저는 브런치를 즐긴다는 명목으로 최근 남편이 오픈한 레스토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레스토랑에 3일쯤 출근 도장을 찍었을까? 첫 번째 상관녀가 씩씩거리며 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저는 물컵 사이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누른 채 곧 다가올 쇼를 기다렸습니다. 박세연이 누구야? 박세연이 누구냐고. 그런데 마침 드라마처럼 박세연이라는 두 번째 상관녀가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이따시만하게 부름배를 부여잡고 말이죠. 김미영이 누구야? 너야? 네가 김미연이야? 내가 김미영이다. 아, 네가 내 남편 꼬드기년이구나. 네 남편? 야, 누가 내 남편이야? 지금 내 배 안 보여? 나 다음 달이면 애 나와. 근데 너는 아직 배도 안 불렀네?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니? 네가 먼저겠니? 내가 먼저겠니? 당연히 내가 먼저지. 난 조민성이랑 만난 지 2년도 넘었어. 나도 그 정도는 되거든. 서로 씩씩거리며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하던 두 상관녀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을 뺏은 것들이 고작 저런 멍청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분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것들과 바람을 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레스토랑에 온 직원들이 두 상관녀를 말리느라 난리였지만 악에 바친 두 여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중 만삭에 가까운 상관녀가 넘어졌어요. 아무리 상관녀라 해도 임산무인지라 레스토랑에 있는 모두가 놀랐죠. 너 지금 나를 미쳤어?
나 다음 달에 애 낳는데 우리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남의 남자 가로쳤으면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야, 톡 까놓고 말해서 너도 와이프 있는 남자 가로친 거잖아. 그녀는 어차피 허수아비고 내가 진짜거든? 정작 조강지처인 저는 여기 있는데 그건 꿈에도 모르고 지가 먼저라고 당당하게 우겨대는 꼴이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너들이 소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상관녀 둘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버텼나 싶을 정도로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본처인 걸 알고 있는 레스토랑 직원들은 두 상간녀를 말려하면서도 제 눈치를 봤는데요. 저는 굳이 저 잔챙이들 싸움에 낄 이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둘의 싸움을 녹화해둔 핸드폰만 챙기고 서로의 머리 끄둥이를 잡고 있는 두 상간녀를 지나쳐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죠. 이 정도면 남편 쪽 변호인도 별다른 대응을 못할 겁니다. 위자료 최대한 바끌고 오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눈물바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셀이야. 나 한 번만 봐줘. 다시 안 그럴게요. 진짜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쓰레기야. 그래, 아니, 다행이다. 다신 안 그럴게. 당신이 원하면 내 아래돌이 다 잘라버릴게. 다시 안 그럴게. 지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이혼만큼은 참아줘. 어? 2명이나 임신시켜놓고 이제서 자르면 뭐라니? 그리고 이제서 바람 안 피면 이혼 참으면 곧 태어날 애들은 어쩔 건데? 대책이나 있어? 그건. 위자료나 준비해놔.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상관녀들과 손붙잡고 산부인가 드너들던 그때 이미 떠났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단 하루도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엔 남편 그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의 생리별이 남편이 경우는 마지막 불행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들은 하나둘씩 빠르게 손쓸 틈 없이 악화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고향 후배라고 회계 담당에 낙하산으로 앉힌 놈이 남편 몰래 회계 조작과 횡령을 저지른 내부 고발이 씁니다. 이미 그놈은 해외로 나른 지 오래였고 대표라는 이유로 또 지원으로 그 자리에 횡령범을 앉혔다는 이유로 남편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갔죠. 대출을 잔뜩 당겨서 이제 곧 런칭할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 모든 브랜드의 런칭이 취소되고 이미 장사 중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게다가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니 남편은 정말 실시간으로 개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개털이 되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상관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한테 이 돈 저 돈 뜯어먹어야 되는데 저랑 이혼하고 개털되게 생겼으니 열이 바짝 올랐나 봐요. 이혼만 하면 되지. 네 남편 다 벗겨먹으니 속이 시원하니? 내 남편 벗겨먹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얼굴 들고 다니게 할 것 같아?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누가 보면 내가 불연이한 줄 알겠다. 네가 불연이하잖아. 내가 조강지처고. 제가 카페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끔거리기 시작했고 상관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조민성은 끝났어. 다이다이라고. 너도 애지간니 하고 내 새끼 찾아 떠나. 아직 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애라도 어떻게 지우든가.
네가 뭔데 내를 지우라 말아야? 네가 뭔데? 그럼 나가? 네 맘대로 해. 저를 만나 뭐라도 뜯어 작정이었는지 결국 빙빙 둘러 돈을 달라는 말을 꺼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고웃음만 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또라이 같은 조강지처가지 남편 바람난 여자에게 돈을 준답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더니 꾀하고는 더 이상 저에게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혼 후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걸로도 당분간 살 수야 있겠지만 사람은 무릇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인생 2막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번째 상관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만나달라길래 안 만나려다가 뭔 일인가 싶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여자를 대면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왔어요.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나 싶었죠. 제가지 아이를 물끄러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간녀투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혼은 잘하셨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김미연, 결혼하는 거 알아요? 아, 그 첫 번째 상관요? 걔가 아니라 내가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난 이미 민성 씨에도 낳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그쪽끼리 알아서 하시고. 근데요, 그 사람 결혼하는 게 왜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민성 씨 아이 가진 채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다른 남자 애인인 척 하면서. 내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쨌든 나는 지들 때문에 내 가정 파탄나고 졸지 이혼녀 됐느는데 본인은 다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신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가진 것도 개뿔 없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이 민성 씨 본처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연 개종 대신 도와줘요. 김미연 씨 좋은 다음엔 그쪽 조지고 저는 좋을 필요 없잖아요.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민성 씨 구체소에서 나오면 결혼할 거예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나 좀 잘 키워요. 애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 거거든요. 두 번째 상간녀는 그렇게 새침하게 말해놓고는 셀쭉하게 먼저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상간녀가 나간 자리에 아기 쪽쪽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공갈 젖꼭지요. 두 번째 상가요. 아이거였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고 해도 저 상관녀의 아기와 우리 딸 어릴 때의 모습이 같은 아빠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정말이지 닮은 구석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저는 그 공갈 젖꼭지를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의뢰를 맡겼죠.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핑몰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건지 예전에 저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아침에는 애 깨워서 입히고 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애 유치원에 있는 사이에 투자자들 만나고 또 동대문 사장님들이랑 미팅도 하고 저녁엔 틈틈이 상관녀여들 조질 생각도 해야 하고 몸이 10개여도 모자 달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과업이 있었죠. 그 가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첫 번째 상관녀의 상견례 자리 좀 알아오라고 시켰더니 두 번째 상관녀는 신나서 장소를 알아오더라고요.
당연히 룸이 있는 식당일 줄 알고 어떻게 쳐들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들이 예약한 식당은 파티션만 높게 쳐져 있을 뿐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엿듣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상견례 하는 자리 뒤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가 들어오니 정말 기쁘구나. 게다가 이 손귀한 집에 어털컥 선물을 들고 오니 어찌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남사스럽게도 임신을 먼저 했는데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앞으로 잘 살게요. 가식적인 대화를 듣다 보니 저 상간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인네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가식을 잘 떨던지 유부남을 꼬이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나 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저도 상견례에 잠시 참석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의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뭔가 싶어 저를 올려다봤고 제가 조민성이 아내라는 사실을 아는 남자는 흠칫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관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너 왜 여기 있어? 누구냐? 아예 아시는 분이. 그럼요. 너무 잘 알죠. 여기 계신 김미연 씨가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분이거든요. 저 몰래 둘이 손잡고 삼과도 다니고 모텔도 다니고. 아휴, 제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저는 상간녀가 남편과 산부인가를 드나던 사진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밥상 위로 쫙 뿌렸습니다. 남편들 사람의 얼굴도 당황하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쪽은 보아하니 나 아는 모양이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성이 혹시 이태우신가요? 아이, 당신 누구야? 맞네. 우리 물류창고 직원.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네. 세상에, 대표님 아이 가진 여자랑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큰 결심하셨네. 정말 대단한 아드님을 드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아이요. 당신 대표님이랑은 그냥 선호의 관계라며?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너 지금 임신한 게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 정말 의심스럽거든. 친정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태아도 친정확인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니야, 자기 아이 여자 말 믿지 마. 이 여자 대표님한테 버림받고 그냥 돌아버려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아니에요. 이 아이 태호 씨, 아이 맞아요. 이저 미친 여자예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 김현 씨랑 저르게 세상 차려서 바람까지 폈는데 어느 여자가 안 미치겠어요? 근데 전 이제 돈 많이 받고 이혼해서 괜찮아요. 예비면이 믿고 싶으시면 친정인 한번 해보세요. 상관녀의 예비 시어머니는 격분을 하더니 상관녀의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이 토러운 년, 어디서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상관녀의 예비 시부모들은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갔고 예비 남편도 상관녀를 버리고 자기 부모님을 뒤따라 가더라고요. 분위기는 완전 난장판이 되었고 상관녀는 씩씩거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뒤돌아섰는데요. 그때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 가정만 파탄나면 됐지. 왜 남의 인생을 망쳐? 넌 돈 많이 받고 이혼했잖아. 그랬으면 됐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남의 가족 망친 년이 잘도 망쳤다는 얘기라네. 네 남편이 아래돌이 간수 못해서 일어난 일에 왜 나한테만 뒤집어 씌워요? 네 남편한테만 간송 화풀이.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잘 조지고 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네 설 찾아 가했더니 기껏 하는 일이 순진한 문유창고 직원꽃이어서
남의 저 사람이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거냐?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이렇게 멍청한 사람 처음 봐. 성강녀는 제 말에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차분히 잡힌 머리를 셀카 모드로 증거를 남겨둔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땡땡 한우 식당인데요. 제가 어떤 여자한테 폭행당하고 있어서요. 여기 식당 CCTV도 있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생간녀는 저의 신고 전화에 놀라서 제 머리채를 놨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옆 테이블이 멀쩡하게 먹고 있는 식사까지 더 엎어야만 했죠. 재은 육회 양념이며 소고기 핏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게다가 테이블에 허벅지를 세게 부딪혀 멍까지 들었고요. 하지만 이 멍자국 하나로 이 상관녀를 엿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도 좋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방 출동을 해주셨고 상관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상견례를 망쳤다고요? 저 여자 미친년이에요. 저 여자도 잡아가요. 여기서 소란 비우시면 영어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남의 영어 그만 방해하고 얼른 잡아가요. 식당 주인까지 나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상관녀는 마치 무슨 장희빈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밀어서 제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바람에 음식이 쏟아진 테이블의 목과 장사를 망쳤을 사장님의 목까지 계산해주고 유유히 그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의뢰해놨던 두 번째 상간녀 아이와 남편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결과지를 우선 묻어둔 채 두 번째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감정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분파였다면 두 번째 상간녀는 철저하게 이득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타입이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평판을 물어봤는데요. 애초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피는 게 일평생 소원이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제 남편을 일하다 만나게 되었고 마침 제 남편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돈도 많으니 본처를 밀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본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애초에 이상녀가 필요했던 건 남편의 돈과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상관녀를 잡으면서 이 여자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한 명한테만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배운 게 있다면 상관녀들에겐 뭐든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관녀는 의외로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육아휴직도 내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잘됐다 싶었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아서 두 번째 상간녀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는 직원을 밀치고는 그가 모아둔 증거들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맹하게 보던 상관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관녀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까지 모두 흩뿌려진 뒤였습니다. 상관녀는 들통난 자신의 만행에 주저앉아 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마침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상관녀의 회사 대표와 아는 분이라 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관녀는 그날로 회사에서 회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쪽 대표님이 노발대발했어요. 거기 사모님이 불륜으로 이혼당해서 그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륜이거든요. 게다가 거기 지금 회사 확장하고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 제일 골칫덩어리인 조민성이랑 엮였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바로 나라까지. 그 대표님 조민성 이름이랑 나란히 소문날까봐 밤에 잠을 못 잤대. 가가 태어난 애를 두고
일자리 날 일은 상간녀가 좀 불쌍하긴 했지만 애초에 남의 남편을 탐한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를 제 남편 애라고 속이면서까지 내 가정을 파탄한 사람에게 동정은 사치였죠. 한동안 두 번째 상간녀는 조에게 찾아와 싹 빌고 아이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저만 보면 엉엉 우화댔었어요. 그러게 누가 남의 남편 뜻을 했나요? 상간녀는 저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상간녀도 남편 곁을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매일같이 아이를 들쳐매고 그 먼 길을 찾아가 면을 간다는 거였어요. 사식도 넣어주고 옷이랑 담요도 넣어주고 구치소 내에서는 조민성 조강지처가 열려놨다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까지 물어봤다니까요.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조민성 씨도 박세현 씨라면 껌뻑떡 죽어요. 게다가 봄은 이제 볼 수도 없는데 자기 애가 또 생긴 거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불륜 스캔들로 이미지가 추락한 것에 더불어 회계 조작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와중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질렀던 불법 만행들이 점점 까발려져서 구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상관녀가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개설해서 뒷두돈을 챙겨왔거든요. 물론 저에겐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흘린 정보였지만 남편은 구치소에 있고 남편의 사무실 컴퓨터는 제 손에 있으니 비자금 경로를 찾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의 참 계좌 중에 일부분이 두 번째 상관녀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이리저리 찔러봐도 돈 나올 구석이 없었으니 이제 남편한테 남은 건 자기 인척하면서 남편의 비자금을 빼돌렸나 봅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만 살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진 남편은 그런 상관녀의 말만 바보가 집이었고요. 지혜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상관녀가 애만 데려가면 좋아서 해벌 쭈거리인데요. 그렇게 상관녀에게 속는 남편이 같기도 하고 또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아깝기도 했지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들에게 더 휘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복수를 마무리하고 저의 삶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설립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2층짜리 주택도 다 처분해버렸어요. 지방 구석구석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도 싫고 또 딸과 저 단둘이 사는데 너무 큰 집인 것 같아서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떠들썩하게 이혼하는 바람에 혹시 내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 걱정도 되었는데요. 다행히 제 딸은 새로운 환경에 무사히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의 범행 행위들이 인정이 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남편은 상관녀 둘을 거느리고 한강뷰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즐길 때는 자신의 말로가 어떨지 상상도 못했겠죠?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보도 긴 저의 이혼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